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장악하며 사실상 전쟁 승리를 선언한 소식과 한미군 당국이 필수 인원만 참여하는 지휘소 훈련 형태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뉴스 특보를 통해 델타 변이와 일상 감염의 확산 등으로 4차 유행을 맞은 코로나19 전염 상황과 방역 방법 등을 전했으며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뒷이야기를 현지에서 취재한 기자를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뉴스 특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7명 발생한 다음 날인 12일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김민아 시사평론가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현재의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할 방침인 가운데 방역 당국의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는 휴가철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휴가철이 중간에 끼어서 이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도심 다중이용시설은 줄어드나 레저 스포츠 휴양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에 확진자가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어도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는 데 대해 밀접 접촉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다뤘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일정 기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김경우 교수는 밀접촉 아닌 일상 접촉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10명의 밀접촉 확진자를 잡기 위해 2,100명을 격리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나누지 말고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델타 변이는 밀접 접촉 아닌 일상 접촉으로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을 줄이시고 마스크를 코와 입을 최대한 밀착해서 잘 착용하시고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일상 접촉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뉴스 특보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한계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한 방역당국의 움직임도 전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새로운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김 교수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K-방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 보수적이어서 외국을 따라가서 조금 느슨하게 하자며 외국에서 따라야 할 건 따라하되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필요하지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또 오래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의 조정 가능성, 모더나 수급 현황으로 2차 접종 시기가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데 대해 백신 효과에 지장이 없는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모더나 접종자의 혈전 발생 사망 사건 등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하는 생활 밀착형 소식도 발빠르게 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관해 증가 이유, 의료계의 의견,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제시 등 다각도로 분석과 해석이 전달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용한 뉴스였습니다. 대담 도중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 등 그래픽이 제시되어 시각 정보가 주어진 점은 도움이 되었지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는 숫자의 크기가 작아서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 특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전 국민의 70%에게 완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첫째, 남은 기간 동안 접종자 수가 몇 명이어야 2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16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 46.3%, 2차 접종률 19%를 기록한 상황이기에 10월 2차 접종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2달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백신 수급이 가능한지 짚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백신 수급이라며 미국 정부의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들어왔지만 현재 물량으로 안정적 수급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라며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에 그쳐 정부의 목표 예약률 7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 1차 접종, 2차 접종은 11월이 목표였는데 2차 접종 70% 10월 목표로 바뀐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당초 11월로 제시한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긴 것인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기자의 취재로 전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현해 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통계 자료의 그래픽 제시, 정부의 방안까지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부 발표를 전달만 하거나 우려만 표시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보도를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8월 16일 오후 6시 코로나19 뉴스 특보에서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식당, 술집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우파 시위대가 이에 반대의 거리로 나섰고 좌파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면서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조기 등을 든 우파 시위대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의료 폭정이라고 주장했고 좌파 시위대는 파시스트라며 반박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 명이 칼에 찔리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기존 면역 저하자에서 노인,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자 부스터샷이라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는 미국 사회 분열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화약고로 재부상했다며 흑인의 백신 두려움을 언급한 미시시피 잭슨 시 의원의 발언과 백신 거부자를 향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에 앞서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에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 향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18세부터 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정부의 목표인 70%보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정책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합뉴스TV가 심층 보도를 기획해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예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백신 접종 증명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관한 여론의 추이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8월 11일 오후 6시 뉴스 특보는 코로나19 시대 첫 올림픽이 폐막한 도쿄올림픽의 뒷이야기를 일본 현지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기자 어서 오시죠. 기자는 8일 폐막 후 9일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수동 감시자로 분류돼 스튜디오에 올 수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에 입성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차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도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도쿄 도착 후 나리타 공항에서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숙소로 지정된 호텔에 도착해서도 도착일을 포함해 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기간 코로나19 검사는 타액을 이용해 거의 매일 진행됐고 돌아올 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고 일본 입국 전후로 전반적인 코로나19 관리 현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격리가 끝난 뒤에도 미디어를 위해 준비된 교통편만 이용해 취재를 다닐 수 있었다며 도쿄 시민과 올림픽 관계자를 분리시키는 일명 버블 방역을 소개했습니다.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도 미디어 버스를 이용해 1시간씩 걸려서 이동할 정도로 분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식사를 위해 숙소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보고 후 15분 동안 편의점은 다녀올 수 있었기에 사실상 완벽한 버블 방역은 불가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연기된 1년 동안 조직위에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미디어 이동 방법인 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육책인 만큼 취재진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이었고 대회 조직위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도쿄의 날씨, 양궁, 펜싱 등 주요 종목에 관한 관심,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응원과 관심, 도쿄 패럴림픽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올림픽 뒷이야기를 스포츠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상황까지 들을 수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달 현황이나 경기 분석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어서 확장된 정보를 추구하는 시청자들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은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내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두고 개발업체와 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개발업체는 로톡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출 뿐 아니라 변호사업계의 시장 파이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시장이 파괴되고 저가 수임 등으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며 반박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갈등은 변호업계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도 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합니다. 직방 또한 서비스 확장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반발에 직면했다는데요. 이처럼 갈등이 속출하자 학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라는 뜻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를 의미한다는데요. 예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고객은 주문이 편리해졌고 식당은 안정적으로 고객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데요. 수수료를 올려도 그냥 쓸 수밖에 없고 기존 산업과의 충돌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데요.
미국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대표적 플랫폼 기업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우버, 그리고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 메이탄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은 중국의 은행이 전당포 사상을 바꿔 신용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당국의 불려가 질책을 받고 3조 1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반독점 과징금도 물어야 했다는데요. 빅테크 기업은 수집한 대량의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후발 기업 싹자르기 같은 독점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비슷한 규제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수년 전 시작됐다는데요.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과 구글, 이른바 팡으로 불리는 IT 공룡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이랍니다. IT 공룡들에 대해 6월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5개 법안이 발의됐고 대통령 또한 독과점 기업들의 폭력적 행위에 관용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기술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플랫폼 산업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있었다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논란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다한 중복 규제가 우려되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사업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경쟁업체 진출이 막히자 유료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데요. 플랫폼이 성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장에서 경쟁 제한적 지위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플랫폼 경제가 일상의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했지만 진정한 혁신은 혁신의 그늘까지도 해소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박수받기 어렵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사실 몇몇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굉장한 편리성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업계들과 충돌하는 면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뉴스 프리즘을 보고 박수빈 학생은 어떤 좀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코로나 사태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이 없어서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 그리고 기존 업계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랫폼 산업이 아직 과도기에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섬세한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가계부채 등이 더 확대되며 금융 안정을 위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전 단계인 테이퍼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미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이번 달 26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또 열게 됩니다. 8월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 2.3% 오른 후 5월에 2.6%, 6월 2.4%에 이어 7월 2.6%로 4개월 연속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개월 연속 2% 이상 물가가 오른 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내놓은 2021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7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1,040조 2천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9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7월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2004년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해 7월에 7조 6천억 원이었으니 이보다도 2조 1천억 원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조 1천억 원 늘면서 지난 2015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빚투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의 대출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가가 넉 달째 2%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지난 15일 보도했습니다. 여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 8천 명으로 2020년 7월 대비 54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고용 개선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으나 지난달에도 50만 명대의 비교적 큰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물가의 고공행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대출 증가세, 이런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비춰지는 고용 동향은 모두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향하도록 하는 파란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내다봤습니다. 네, 이런 수치들은 기준금리 인상의 파란불을 켜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꼭 지금 시기에 올려야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치는 경제 전반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자 한껏 높아졌던 금리 인상 전망은 최근 들어 한풀 꺾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역시 금리 인상의 변수로 꼽힙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중국 경기도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으로 8월이 그다진 좋지 않다고 했다고 뉴스원이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하나증권 김성수 연구위원도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2명으로 7월 금통회의 때보다 늘어나고 이를 토대로 10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제기되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비투와 영끌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념과 달리 과거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되레 주가와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연구원은 2016년 발표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의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개선과 경기 개선 효과가 금리 인상 효과를 압도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재현될지는 미지수라고 한국경제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가계소득과 기업 실적에 대비한 자산가격 수준과 시중 유동성 규모 등이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값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만큼 집값과 주가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경제는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가능성이 임박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언론 보도 내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연속 고용지표가 예상 이상으로 잘 나오면서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축소 계획, 즉 테이퍼링을 공표하고 이르면 11월부터 테이퍼링에 실제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6일 전했습니다. 조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경우 연준은 현재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여유가 생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연준 위원들 가운데 13명은 내후년인 2023년 말로, 7명은 내년 2022년 말로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신흥국에 투자한 자산을 매각하고 금리가 인상된 달러 자산을 매수합니다. 이는 신흥국 입장에선 달러 유출로 이어지게 되고 심할 경우 외환 위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신흥국들의 공포는 과거 2013년의 긴축 발작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필요성을 주장한 직후 달러 가치는 수직 상승했고 인도,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 금융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자본 유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 한 달간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팔자 행렬로 5조 9천억 원 규모의 자본이 빠져나갔고 2,000선을 웃돌던 코스피 지수도 1,790선까지 급감했습니다. 다만 충격은 과거 수준보단 덜할 전망이라고 서울 파이낸스가 지난 14일 보도했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연구원은 테이퍼링이 개시된다면 신흥국의 환율과 주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신흥국 내에서 통화 가치와 경기 펀더멘털 등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신흥국과 비교해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했다고 서울 파이낸스는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외 모든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이런 와중에 금리 인상 같은 경제적인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뭔가 변동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론이 보도를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보도 자세 짚어주시죠. 네. 세금, 부동산과 같이 금리도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한 20, 30대와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목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자본 유출, 물가 상승, 가계 파산의 증가 등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맞추어 금리를 조정할 것입니다. 언론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국제 경제의 흐름과 국가의 경제정책 집행 과정을 제대로 감시하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경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